내년 몸값이 딱 이거야. 시어머니가 던진 지폐가 제 뺨에 부딪혔습니다. 뺨에 맞고 바닥에 흩어진 15만 원.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걸레질하고 시어머니 등까지 밀어드렸던 지난 3년간의 헌신. 그 눈물겨운 헌신의 대가가 고작 15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비웃으며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개처럼 쫓겨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린 것인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간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인 그림자 실세. 전화 한 통이면 재벌 회장들이 달려오고 검찰총장도 고개를 숙이는 여자라는 거요. 저는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윤 회장님, 사람 하나 잘라야겠어요. 잠시 후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주방에는 갖은 양념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진은 사흘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도마 앞에 서 있었죠. 충혈된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칼에 베인 작은 상처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준혁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하는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3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가문에서 안살림 총책임자로 일하며 회장님 댁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던 시절 수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수진은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위장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수진은 냉장고에서 꺼낸 한우 안심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며 고기의 결을 살피는 눈빛이 사뭇 진지했죠. 평범한 주부의 솜씨라고 하기엔 너무나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갈비찜, 궁중떡볶이, 구절판, 신선로. 모두 궁중 요리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재벌가에서 일하던 시절 수많은 국빈 만찬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었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정성껏 한 접시 한 접시 완성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수지는 마침내 모든 요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고급 도자기 접시 위에 색색의 음식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놓였죠. 수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두덩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던 눈빛이 지금은 어딘가 풀이 죽어 있었죠. 수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보았지만 거울 속 미소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수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 준혁의 직장 상사들, 정치계 인사들, 그리고 시어머니 필순이 공들여 초대한 사교계 지인들까지. 넓은 거실이 비싼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시어머니 필수는 그 한가운데서 마치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직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거렸죠. 벼락부자가 된 이후로 필수는 늘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음식들을 테이블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손님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세상에, 이 갈비찜 좀 보세요.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게 웬만한 명문 한정식집보다 낫네요. 옆에 앉은 중년의 신사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며 덧붙였습니다. 간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정말 일품이에요. 수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밤을 새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필순이 젓가락을 들더니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씹던 필순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필순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필순에게로 쏠렸죠. 수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시어머니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장관댁 식탁에 이런 투박한 시장 음식을 올려 필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 송곳으로 귀를 찌르는 것 같았죠.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내 친정 수준 어디 안 가는구나. 필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수진은 두 손을 앞치마에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다면 제가 다른 것을.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바짝 말라붙었죠. 필순이 손을 휘저으며 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음식에서 가난한 냄새가 나. 아무리 꾸며도 티가 나는 법이야. 그 말에 손님 몇몇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수진을 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수진은 남편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의 등을 밀어드리고 남편의 양복을 다려놓고 한 번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그저 식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아무리 헌신해도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천한 출신의 며느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죠. 지금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필순이 손님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자, 제가 따로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 그걸로 드시죠. 며느리가 워낙 솜씨가 없어서요. 호호. 손님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주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따라왔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기대선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새워 준비한 요리들,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만들었던 그 정성이 단 한마디에 짓밟혔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번지는 시야 끝으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수진이 애써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은 현관에 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수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지나쳐갔죠. 마지막 손님의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자 집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수진의 요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갈비찜, 굳어버린 구절판, 사흘밤을 새워 만든 정성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죠. 수진은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 필순이었습니다. 수진은 접시를 든 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필수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남편 준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순이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두드리며 다가왔죠.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필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를 애써 누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해?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필순이 수진의 말을 자르며 비웃었습니다. 장관 후보 집안의 만찬에 그따위 음식을 내놓다니. 손님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말대꾸를 했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필순의 다음 말은 수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짐 싸.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못 알아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필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수진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기회? 3년이나 줬잖아. 필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넌 안 돼. 격이 안 맞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죠.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요. 여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준혁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한마디만 내뱉었죠. 어머니 말씀대로 해.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의 양복을 다리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전을 부치고 제사 때면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 수진의 눈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필순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3장이었습니다. 필수는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더니 수진의 얼굴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퍽! 지폐가 수진의 뺨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죠. 15만 원. 이게 내 3년 몸값이야. 필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주는 거야. 내 친정 형편에 이 정도면
몇 달은 먹고 살겠지? 호호.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만 원권 3장이 대리석 바닥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위로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죠. 수진의 눈동자에 그 지폐들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3년의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트도록 빨래를 하던 겨울밤, 시어머니의 등을 밀어드리며 삼킨 눈물, 남편의 승진을 위해 밤새 서류를 정리하던 새벽, 그 모든 시간이 고작 15만 원이라니요. 수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차가운 웃음이었죠. 수진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지폐를 주었습니다. 1장, 2장, 3장. 구겨진 지폐를 손바닥 위에 가지런히 폈습니다. 필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돈은 돈이니까 챙겨야지. 역시 가난뱅이는 어쩔 수 없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필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3년 동안 고개 숙이고 순종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 나중에 꼭 다시 돌려드릴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죠. 필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수진이 지폐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이에요. 반드시 갚겠다는.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죠. 등 뒤로 필순의 고함이 쏟아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은 수진은 잠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죠. 3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싸는 손길은 담담했습니다. 화장품 몇 개, 속옷 몇 벌, 그리고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사진첩 하나. 그것이 3년 동안 이 집에서 수진이 가진 전부였죠. 새벽 2시 수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접어둔 5만 원권 3장을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기다려요, 어머님. 수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수진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림자 실세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소래포구였습니다. 수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골목 끝에 허름한 2층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3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수진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수진은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뻑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수진은 불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거실, 거미줄이 드리운 창문.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수진이 재벌가에서 일하던 시절 마련해 둔 곳이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나를 위해 준비해둔 피난처였죠. 결국 그날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수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롱이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죠. 수지는 장롱 문을 열고 안쪽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작은 금고였죠. 수지는 금고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삑! 녹색 불이 들어오며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검은 가죽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죠. 하지만 이 수첩 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국내 최대 유통그룹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죠. 10년 전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수진이 뒤처리를 해준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건설 재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관리, 해외 도피 자금 마련, 검찰 수사 무마. 수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었죠. 장장 20년 동안 쌓아온 정재계 실세들과의 인연이 이 작은 수첩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있었고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진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었죠. 수진은 수첩을 덮고 금고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구형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3년 전 은퇴를 결심하며 꺼두었던 전용 연락망이었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천천히 켜졌습니다. 부팅이 완료되자마자 알림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기록이 떠 있었죠. 3년 동안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박 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장님, 혹시 은퇴하신 겁니까?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발신자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검사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진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수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소래포구의 바다 위로 번져나가고 있었죠. 수진의 눈동자에 그 붉은 빛이 비쳤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은 평범한 며느리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수진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천하다고 구박하고 결국 개처럼 내쫓았죠.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범한 강수진은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림자 실세 강수진이 돌아올 차례였죠. 수진은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곧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태호, 국내 최대 유통그룹 회장이었습니다. 10년 전 그의 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 수진이 밤새 뛰어다니며 수습해준 인연이 있었죠. 그때 윤 회장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여보세요?
설마 박 실장님이십니까? 수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윤 회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죠. 실장님, 모든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해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래포구의 한 고급 횟집이었습니다. 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꺼내 입은 검은색 정장이 몸에 꼭 맞았죠.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곧게 편 어깨, 그림자 실세 강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수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틀어 올리기만 했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내렸죠. 칙칙했던 피부에 화장을 올리자 거울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재벌가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던 안살림 총책임자, 정재계 실세들이 고개를 숙이던 그림자 권력자, 그 강수진이 3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윤태호 회장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체격,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었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유통 황제, 정치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재벌 총수. 하지만 수진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마치 오랜 스승을 만난 제자 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실장님, 윤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고급 횟집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유통 황제가 중년 여성에게 허리를 굽히다니요. 직원들은 수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죠.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사고를 수습해준 이후로 윤 회장은 수진을 진심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아니, 존경을 넘어 두려워하기까지 했죠. 3년입니다, 실장님. 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수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잠시 쉬고 싶었거든요. 쉬시다니요. 실장님이 안 계시니 재계가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아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모두들 실장님을 찾았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죠. 회장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해드리겠습니다. 윤 회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죠.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장관 후보로 지명된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오필순이라는 여자가 있죠. 서울 강남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진 건물주예요. 그 사람들이 실장님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제 시어머니와 남편이에요. 아, 정확히는 전 남편이 될 사람이죠. 윤 회장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실장님께서 결혼을 하셨다는 건 들었습니다만 설마 그자들이 실장님을 3년 동안 식모 취급을 받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온갖 구박을 들으며 살았죠. 그리고 어젯밤에 15만 원을 얼굴에 맞고 쫓겨났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윤 회장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윤 회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미친 것들, 감히 실장님을. 쾅! 찻잔이 덜그럭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테이블 위로 조금 쏟아졌죠.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윤 회장의 살벌한 표정에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이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수진은 손을 들어 윤 회장을 진정시켰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는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그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우선 그들의 뒤를 캐주세요. 재산 내역, 사업관계, 숨겨둔 비밀까지. 모조리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정보팀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들의 속옷 색깔까지 알아내드리죠.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뭐든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께도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돌아왔다고요. 윤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죠. 그림자 실세의 귀환. 그 소식은 곧 대한민국 정재계 전체를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수진의 대포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해온 것은 건설 재벌 한상철 회장이었습니다. 7년 전 검찰 수사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수진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인연이 있었죠. 그때 수진이 아니었다면 한 회장은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장님 살아계셨군요.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 검찰총장 서명호였습니다. 8년 전 그의 아들이 마약에 연루되었을 때 수진이 조용히 해결해 준 적이 있었죠.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명예를 모두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실장님, 검찰 쪽 인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현직 검사들 중에 제 말이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언론 재벌, 금융 재벌, 현직 국회의원까지. 수진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수진에게 진 빚이 있었죠. 목숨을 구해주었거나 위기에서 빼내주었거나 치명적인 약점을 덮어주었거나 20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일하며 쌓아온 인맥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충성서약을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입꼬리는 점점 더 올라갔죠. 3년 전 내려놓았던 힘이 다시 손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년 전보다 더 강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빚이 이자까지 붙어 돌아온 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오필순이란 여자, 부동산 탈세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물 취득 과정에서 차명 거래도 있었고 임대 수입 신고도 엉망이에요. 제대로 조사하면 수십억 원대 추징이 나올 겁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란 자는 더 심각합니다. 학위 위조 의혹에 뇌물수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장관 청문회에서 털리면 끝장날 수준이에요. 더 파세요. 숨겨둔 것까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요? 박준혁, 그자에게 내연녀가 있습니다. 재벌가 딸이에요. 그 여자에게 사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게 오필순의 비자금으로 결제됐습니다. 모자가 공모해서 실장님 몰래 재혼 준비를 해온 겁니다.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수진은 장관이 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순종적인 아내. 출세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무해한 여자. 그렇게 이용만 하다가 더 좋은 패가 생기자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아주 잘 됐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증거를 모아주세요. 빠짐없이요. 그들이 한 짓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한 점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요. 전화를 끊은 수지는 소래포구의 아침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그림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릎 꿇고 빌게 될 그날. 수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5만 원권 3장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구겨진 지폐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죠. 기다려요. 곧 찾아갈 테니까. 수진의 중얼거림이 바닷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사냥꾼의 그물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래포구의 낡은 2층 집은 어느새 비밀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그 아래로 빨간 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각종 인물 관계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돋보기를 들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정보팀이 보내온 자료들이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통화기록, 시어머니 필순과 남편 준혁의 지난 10년간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웠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뿌리였죠. 수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필순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필순은 원래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갑자기 서울 강남에 건물을 샀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필수는 친척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필순이 탄로한 세금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건물 임대료도 현금으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시켰죠. 전형적인 탈세범이었습니다. 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관댁 사돈이 되려면 격이 맞아야 한다고 했죠? 탈세범 주제에 무슨 격을 따져요. 서류를 넘기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필순이 어떤 남자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고위 간부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필순이 그동안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뇌물을 먹인 국세청 간부가 조사를 막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끝이 안 보이네요. 수지는 사진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쓸 증거였죠. 다음은 남편 준혁의 차례였습니다. 준혁의 비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될 만큼 출세한 사람이 이 정도로 더러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학위 위조 의혹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력서에 미국 명문대 석사 학위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학위 덕분에 승진이 빨랐고 결국 장관 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런데 윤 회장의 정보팀이 미국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준혁은 그 대학에 입학한 적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가짜 학위였던 것입니다. 수지는 해당 서류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냉정하게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뇌물수수 내역이 적힌 문서였죠. 준혁은 자신이 맡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왔습니다.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했죠. 받은 돈은 모두 시어머니 필순 명의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모자가 한 통 속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탈세한 돈으로 아들의 뇌물을 세탁하고 아들은 권력을 이용해 어머니의 탈세를 눈감아주고 완벽한 공생 관계였죠. 수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네요. 가족 범죄 조직이 따로 없어요. 그때 수진의 대포폰이 울렸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았죠. 실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준혁 그자의 내연녀 건입니다. 내연녀 이름은 최서연, 나이는 32이고 중견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둘이 만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2년이라면 자신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부터 바람을 피운 것이었죠. 오피스텔 건은 확인됐나요? 네, 강남 도곡동에 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입니다. 명의는 최서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돈은 오필순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결제 전표까지 확보했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 생활 2년 차에 내연녀한테 20억짜리 집을 사줬다.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참 효도를 잘했네요. 전화를 끊은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소래포구의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포구를 드나들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그 바다처럼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의 양복을 다리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손이 트도록 빨래를 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걸레질을 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욕당하던 바로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새 신부감을 물색하면서요. 수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죠. 지금 수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서명호였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장님, 직접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수지는 서명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서명호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박준혁의 뇌물수수건, 검찰 내부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기소하면 징역 10년은 나올 겁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준혁이 받은 뇌물의 출처, 금액, 날짜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검찰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수사 자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고마울 것 없습니다.
8년 전 제 아들 일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서명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십시오. 장관 청문회 일정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서명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좋겠네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청문회 전날 모든 것을 터뜨릴 겁니다. 학위 위조, 뇌물수수, 내연녀. 전부요. 서명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은 것이죠. 청문회 전날 스캔들이 터지면 준혁은 장관은커녕 공직에서도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실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수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져나가고 있었죠. 마치 피가 물드는 것처럼 선명한 붉은빛이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탈세 내역, 차명 계좌, 학위 위조, 뇌물수수, 내연녀 증거.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든 죄가 이 서류들 안에 담겨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5만 원권 3장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품고 다닌 탓에 지폐가 더 구겨져 있었죠. 수지는 그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5만 원. 이게 내 3년 값이라고 했죠.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 돈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죠. 수진은 지폐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일만 남았죠. 수진은 벽에 붙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이제 곧이에요. 수진의 눈동자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타올랐습니다.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청문회를 사흘 앞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청운회 자선 만찬이었죠. 청운회는 상류층 부인들이 모인 사교 모임으로 강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인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파티의 주최자는 오필순이었습니다. 필순은 이 자리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아들이 장관이 되면 자신도 장관의 어머니로서 사교계 정상에 서게 될 터였죠. 오늘 파티는 그 서막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볼룸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은 귀부인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에메랄드 귀걸이, 루비 브로치, 보석들이 조명 아래에서 현란하게 반짝였습니다. 필수는 볼룸 중앙에 마련된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었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에 목에는 3줄짜리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가 번쩍거렸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흔들렸죠. 필순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 쫓아낸 며느리 따위는 이미 기억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죠. 천한 것은 천한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필순의 머릿속에는 오직 화려한 미래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 여사님, 오늘 정말 빛나세요. 한 귀부인이 다가와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필수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호호호 과찬이세요. 오늘 오셔서 감사해요. 아드님이 장관 되시면 저희한테도 잘 좀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럼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필수는 여유롭게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볼룸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또 어떤 귀부인이 화려하게 등장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곧 볼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어머, 저 드레스 봐. 대체 어디 거지? 저 목걸이 설마 진짜야? 필수는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 여자가 붉은 카펫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난 와인색 드레스가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목에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살짝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여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필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바라보았죠. 그리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15만 원을 던져주며 쫓아낸 그 며느리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요. 필순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그 소리는 웅성거림에 묻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천천히 볼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당당했습니다. 일주일 전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를 두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림자 실세 강수진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볼룸 한쪽에 있던 귀부인 몇 명이 수진을 발견하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어머, 박 실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실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필순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인사하는 여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봤기 때문이었죠. 국내 최대 유통그룹 회장 부인, 건설 재벌 사모님, 금융그룹 총수의 며느리, 청운회에서도 최상위층에 속하는 귀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며느리였던 여자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필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왜 저런 대접을 받는 것일까요? 수지는 귀부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천천히 필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필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죠. 수진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포식자 같은 미소였습니다. 수진이 필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서린 서늘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필수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청운의 자선 파티잖아요. 저도 초대받았어요. 초대? 누가 너 같은 걸 초대해? 필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압감은 없었죠. 오히려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초대했습니다. 필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유통그룹 회장 부인 윤선희 여사였습니다. 청운회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윤 여사님? 오 여사님, 강수진 실장님을 모르셨나 봐요?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필수는 멍하니 되물었죠. 실장님이라뇨? 얘가 뭔데요? 윤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모르셨어요? 강수진 실장님은 우리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에요. 20년 동안 정재계 최고 실세들의 비밀을 관리해 오신 분이시죠. 필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국내 최대 재벌 가문의 안살림 총책임자, 그림자 실세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실장님께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윤 여사가 볼륨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귀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있었죠. 필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식모 취급하며 구박했던 며느리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었다니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무시했는데 실은 정재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실세였다니요. 필순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필순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이렇게 몰랐다니. 너 왜 그걸 숨긴 거야? 필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물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어머님은 제 과거에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오직 제 친정이 가난하다는 것만 아셨죠. 필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죠. 필수는 수진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저 출신이 천하다며 무시하고 구박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귀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박 실장님 시어머니래. 아니, 그 대단한 분을 며느리로 두고 구박을 했다고? 쯧쯧, 눈이 있어도 보석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필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교계의 여왕이 될 것처럼 뽐내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수지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파티 정말 화려하네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 왜? 저기 경매용으로 내놓으신 보석들도요? 필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볼룸 한쪽에는 자선 경매를 위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필순이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왜?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귀부인들 사이로 걸어가며 이곳저곳에서 인사를 나눴죠. 모두가 수진에게 먼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순이 3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에게요. 필순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어쩌겠습니까? 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수지는 볼룸 한쪽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잔 속에 담긴 황금빛 액체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죠. 수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이 화려한 파티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볼룸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귀부인들은 서로의 보석을 칭찬하며 사교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등장 이후 파티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필수는 구석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을 애워싸고 아첨하던 귀부인들이 이제는 수진 주변에 몰려 있었죠. 필순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자선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볼룸 한쪽에 마련된 전시대에는 화려한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에메랄드 브로치, 사파이어 팔찌, 모두 필순이 이번 파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었죠. 필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 보석들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최고급 보석들을 직접 골라 준비했으니까요. 경매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오늘의 망신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경매품은 3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시작가는 5천만 원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볼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부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몇몇이 손을 들어 입찰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볼륨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쏠렸죠.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전시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뭐야? 뭘 하려고? 필순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하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대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보석이 반짝였죠. 수진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볼륨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가짜예요. 순간 볼륨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가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필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네가 뭘 알아? 거짓말. 그게 무슨 헛소리야. 필순이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태연하게 목걸이를 들어 보였죠. 제가 20년 동안 재벌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보석을 다뤄봤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제 전문 분야죠. 수진은 목걸이를 불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 분산돼요. 하지만 이건 그냥 하얀 빛만 반사하고 있죠. 전형적인 큐빅 지르코니아예요. 시장에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귀부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사기 아니야, 이거. 필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건 내가 지어낸 거야. 그 보석은 내가 직접 보석상에서 산 거라고.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것도 확인해 볼까요? 수진은 전시대 위의 보석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에메랄드 브로치, 사파이어 팔찌, 루비 귀걸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확인했죠.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볼륨에 울려 퍼졌습니다. 필순의 얼굴은 이제 흑빛으로 변해 있었죠. 어머님, 이 보석들 전부 합쳐봤자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자선 경매라면서
수억 원에 팔려고 하셨네요. 귀부인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기꾼이었어.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거야? 어머, 창피해서 어떡해. 이런 파티에 왔다는 게. 필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에게 아첨하던 귀부인들이 이제는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죠. 아, 아니야. 나도 속은 거야. 보석상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 필순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수지는 그런 필순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짜 보석으로 남을 속이듯 가짜 인생을 사시면 안 되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볼룸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파티 영상이 나오려나 보다 했죠.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화면을 본 순간 볼룸 전체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호텔방에서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박준혁이었습니다. 필순의 아들이자 장관 후보로 지명된 고위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준혁의 아내인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화려한 차림의 다른 여자였죠. 저게 뭐야? 박준혁 후보 아니야? 장관 후보가 바람을? 사진은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연속으로 사진들이 넘어갔죠.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해외여행을 간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 결정적으로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사진까지 볼륨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장관 후보가 내 연녀를? 저 여자 누구야? 어디 집 딸이래? 끝장이네. 완전히 끝장이야. 필수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옆에 있던 테이블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수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중견그룹 회장의 딸이에요. 제 남편과 2년 넘게 사귀어 왔죠. 그리고 저 오피스텔은 강남 도곡동에 있는 20억짜리 펜트하우스예요. 수진이 필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오피스텔 구입 자금이 어머님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드님 내연녀 집을 어머님이 사주신 거죠. 필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필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귀부인들은 벌써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몇 시간 안에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 분명했죠. 장관 후보의 불륜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기 딱 좋은 소재였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필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격이 안 맞는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진이 천천히 몸을 숙여 필순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근데 어머님, 진짜 격이 안 맞는 건 누구였을까요? 필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어머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수지는 돌아서서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귀부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길을 내주었죠.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수진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볼륨을 나서기 직전 수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깨 너머로 필순을 돌아보았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에게 15만 원을 던지며 비웃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수진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 이자 붙여서 돌려드린다고.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볼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웅성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필순이 공들여 준비한 화려한 파티는 그녀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수지는 호텔 로비로 나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죠.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언론에 기사가 쏟아질 것이고 모레면 검찰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닷새 후 장관 청문회 날 남편 준혁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죠. 수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검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 발 남았어요. 수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이제 남편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장관 후보 박준혁의 불륜 스캔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죠. 어젯밤 파티에 참석했던 귀부인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박준혁 관련 키워드였죠. 장관 후보 불륜, 내연녀 20억 오피스텔, 시어머니 비자금, 가짜 보석 사기,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사마다 앞다투어 특종을 내보냈죠. 정치부 기자들은 청와대와 국회를 뛰어다니며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손에 든 리모컨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려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어딜 틀어도 자신의 얼굴이 나왔으니까요. 장관 후보 박준혁 씨의 불륜 스캔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연녀에게 20억 원대 고급 오피스텔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자금 출처가 어머니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혁은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젠장,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불륜 스캔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준혁의 사무실과 자택에 동시에 들이닥쳤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박준혁 씨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뭐라고요? 뇌물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에서 조사받으시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준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누구로 보고. 나는 장관 후보라고. 준혁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장관 후보셨죠. 이제는 아니시지만요.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 밖으로 끌려 나온 준혁의 눈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후보님, 뇌물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연녀와의 관계는 사실입니까? 장관직 사퇴하실 건가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검찰 차량에 올랐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대한민국 장관이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수갑을 찬 채 검찰차에 오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강남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순의 건물 앞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필순 씨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차명거래 및 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필수는 건물 로비에서 조사관들과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한쪽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요? 무슨 세무조사? 지난 15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부 조사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필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어젯밤 파티에서의 망신도 모자라 이제는 세무조사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필순의 건물 세 채에 압류 딱지가 붙었죠. 탈세 혐의로 재산이 동결된 것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했고 부동산 관리인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필수는 건물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죠. 저 여자가 그 가짜 보석 사기친 사람이래. 아들이 장관 후보였는데 뇌물 받다 걸렸다더라. 쯧쯧,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필수는 고개도 들지 못했죠. 저녁 무렵 필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국세청에 아는 고위 간부가 있었죠. 그동안 세무조사를 막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필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국장님?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여사님, 저 이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국장님, 저희 그동안 잘 지내왔잖아요. 제가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미리 연락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김 국장님,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다른 번호들을 눌러댔죠. 변호사, 국회의원 보좌관, 사업 파트너, 그동안 뇌물을 주며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여사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연락은 자제해 주세요. 앞으로는 모르는 사이로 지냅시다. 하나같이 등을 돌렸습니다. 필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죠. 이 배신자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퍼줬는데. 필순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권력이 사라지자 그 권력에 기생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냉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에 끌려간 준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준혁은 계속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뒤를 봐주던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죠.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후보님. 저희 로펌에서는 이 건을 막기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자물쇠로 얼마를 줬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조사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승승장구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장관 자리가 눈앞에 있었고
재벌가 딸과 재혼해서 더 큰 권력을 거머쥘 계획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관 후보직은 박탈당했고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요.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쫓아냈던 아내. 어머니가 15만 원을 던져줄 때 자신은 외면했었죠. 그때 수진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차갑고 서늘했던 그 눈빛.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강수진, 내가 이런 짓을.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무엇을 어쩌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장관 후보 사퇴 소식이 긴급 타전되었습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던 박준혁 씨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및 학위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사건을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준혁의 모습이 나왔죠. 소래포구의 낡은 2층 집에서 수진은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수진은 텔레비전 속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은 체포되었고 시어머니는 재산을 잃었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권력과 인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에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수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제발 도와줘. 내가 나서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잖아. 제발.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처로워졌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제발.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용서해 준다고요? 응.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아.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착각하셨네요. 준혁의 말이 멈췄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말을 이었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 박준혁은 일주일 전에 이미 죽었어요.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은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필기정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죠.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만 원. 그 돈을 돌려줘야 했죠. 수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품고 다닌 5만 원권 3장이었죠. 이제 곧이에요. 수진은 지폐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 준혁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학위 위조. 혐의가 줄줄이 인정되어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죠. 화려했던 장관 후보의 추락은 온 국민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필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건물 세 채는 모두 압류되었고 탈세 추징금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차명 재산까지 전부 드러나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에서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소래포구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멍하니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죠.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다급하고 거친 노크 소리였죠.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빗속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순과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필순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몸에 걸친 옷도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파티장에서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고 뽐내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준혁은 더 심각했습니다. 구속 중이던 그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살이 빠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고위 공무원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죠. 수지는 문틀에 기대선 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무덤덤한 목소리였죠. 필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수진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항상 야, 너, 이것 같은 호칭으로 불렀었죠.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줘. 내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필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비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3년 동안 너무 모질게 대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필순의 머리가 바닥을 향해 숙여졌습니다. 이마가 젖은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였죠. 수지는 그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뭐든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대로 가면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썩어야 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아내를 하인 취급하고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더 좋은 혼처를 찾아 이혼을 준비하던 남자였죠. 그런 남자가 지금 빗속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이 집에 시집왔던 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었고 진심으로 헌신했었죠. 새벽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에서 가난한 냄새가 나. 격이 안 맞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이게 내 3년 몸값이야. 얼굴에 던져진 15만 원. 그리고 방관하던 남편의 뒷모습. 수지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2주일 동안 품고 다녔던 5만 원권 3장이 손끝에 닿았죠. 구겨지고 낡아져서 종이가 보풀보풀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필순의 눈이 그 돈을 향했습니다. 그건 기억나세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2주 전에 이 돈을 제 얼굴에 던지셨죠. 3년 몸값이라면서요. 필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이 났던 것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자 붙여서 돌려드린다고 했죠. 수진이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필순과 눈높이를 맞췄죠. 이자요? 어머님의 건물 세 채, 그게 이자예요. 충분하죠? 필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수지는 손에 든 5만 원권 3장을 필순의 얼굴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금이에요. 수진이 손을 놓았습니다. 지폐 3장이 바람에 흩날리며 필순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장은 이마에, 한 장은 코 위에, 한 장은 무릎 위에 내려앉았죠. 빗물에 젖은 지폐가 축축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필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죠. 울고 있는 것인지 웃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몸을 일으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당신한테는 돌려줄 것도 없어요. 3년 동안 당신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당신이 나한테 준 건 무관심과 배신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든 저는 관심 없어요. 당신이 3년 동안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준혁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지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을 개처럼 내쫓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텅 빈 무관심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복수인지도 몰랐습니다. 수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으로 목욕탕이나 가세요. 필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 더러운 욕심 좀 씻어내시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냄새나는 건 제 음식이 아니라 당신들의 썩은 속내였어요. 처음부터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렸죠. 문 밖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무릎 꿇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그들의 등을 적셨죠.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창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년간의 서름이, 분노가, 복수심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수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가 그 목소리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래포구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고 포구에는 고소한 조개 굽는 냄새가 퍼져 있었죠.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낡은 2층 집은 한 달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는 새로 칠해졌고 녹슨 대문도 말끔하게 교체되었죠. 마당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당에 서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수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차갑고 날카로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계세요? 윤 회장이었습니다. 수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얼굴이나 보러 왔습니다. 윤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마련된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죠. 수진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손에 감싸며 대답했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꽃도 키우고 책도 읽고 평범하게요. 평범하게라.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이제 좀 쉬셔야죠.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기만 하려고요?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일이요? 윤 회장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20년 동안 정재계 실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높은 사람들 일이었죠. 이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일이라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요. 제가 가진 인맥과 능력으로요. 윤 회장의 얼굴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실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하고 나서 편하게 살겠다고 할 텐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복수하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수지는 마당의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능력을 왜 가지고 있을까? 그냥 복수하라고? 아닌 것 같았어요. 나처럼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뭐든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고마워요, 회장님.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거실에 앉아 검은 가죽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20년간 정재계 실세들의 비밀을 기록해둔 수첩이었죠.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날짜들, 사건들. 이 수첩 하나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밤새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던 날들, 실세들의 고개 숙인 감사를 받던 순간들. 그 시절 수지는 그림자였습니다. 빛나는 사람들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림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작은 화로에 불을 붙였죠.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수첩을 불태우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실세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가 오그라들고 페이지들이 재로 변해갔죠. 20년간의 비밀이 연기가 되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진 느낌이었죠. 일주일 후 소래포구의 골목 어귀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 상담소.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간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줬는데 요양원에 버려졌다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였죠.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며 막막해하는 부부였죠. 수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사기꾼을 찾아냈고 부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만 음식이나 생필품 정도를 받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래포구에 대단한 분이 살고 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찾아가 보라고, 경찰도 변호사도 해결 못하는 일을 해결해 준다고. 수지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충만했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포구의 방파제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노을 속으로 날아가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짭짤하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재벌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날들,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시집갔던 날, 3년 동안 구박받고 무시당했던 시간들, 15만 원을 얼굴에 맞고 쫓겨났던 밤,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지난 한 달,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니까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죠. 누군가의 비서였고 누군가의 그림자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수지는 그냥 수진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죠. 그냥 강수진. 소래포구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강수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삶이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들고 있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지난주에 아들 문제를 해결해준 그 할머니였죠. 수진 선생님, 이거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운 건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수줍게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화분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죠.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화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키울게요. 할머니가 돌아가고 수지는 화분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수지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권력도 필요 없었죠.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수지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요. 수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나 강수진으로 사는 지금이 가장 향기롭구나.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강수진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